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탐스런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1시간 풀로 채워가지고 우리가 생명과학 탐구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 오늘은 그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좀 해볼 건데요. 그 전에 31페이지에 보시면 탐구 활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탐구 활동도 연역적 탐구 방법의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어서 그거 소개하고 같이 넘어갈게요. 근데 요거를 얘기하면서 같이 그 단계 다시 한번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가 뭔가를 관찰하고, 이렇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있다가 관찰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물음표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가설을 설정한다 그랬죠? 임시적인 해답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 설정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냥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설정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타당한 것,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했을 때 가장 타당한 것을 가설로 설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 포인트는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그 다음부터 뭘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타당한 어떤 탐구를 설계해내야 됩니다. 탐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 2가지 강조를 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뭘 꼭 설정해야 된다. 대조군을 그래서 설정해야 돼서 대조 실험을 해야 된다. 대조 실험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중요한 점이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바로 뭘 통제한다? 변인을 통제한다 하는 거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변인 통제해줘야 한다. 그래야 타당한 실험으로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자, 설계했으면 뭐 해야 돼요? 실제로 해봐야겠죠? Do it! 탐구, 수행입니다. 탐구를 수행하고 나니까 뭐가 나와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죠. 그럼 그 결과를 해석하는 자료 해석 단계가 있습니다. 자, 자료를 단순히 그냥 해석을 했어요. 그런 일반적인 경향을 찾아낸 거죠. 그걸 바탕으로 뭔가 우리가 의미를 뽑아내는 단계가 결론 도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팁을 줄게요. 봐봐요. 가설을 설정했고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증명해내는 일련의 과정으로 그 뒤가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이 결론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가설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해주는 게 결론 도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 결론을 통해서 얘기해준다. 그래서 가설이 예를 들어서 뭐 A가 나타나는 이유는 B 때문일 것이다. 이런 보통은 이렇게 좀 예측하는 형태로 많이 얘기를 하고요. 꼭 것이다로 안 끝나도 B 때문이다 이런 형태로 가설을 설정했을 때, 여기서 쭉 하고 나서 결론을 도출할 때는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해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가 B 때문에 나타나는 걸로 이 자료가 말을 해주고 있다면, 그래요, A가 나타나는 것은 B 때문이다. 요런 형태로 서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의 내용을 보면 가설로 뭘 설정했는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가 있고요. 가설의 내용을 보면 결론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게 하나의 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인 실험을 하고 났더니 결론으로 가설이 맞지 않다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A가 나타나는 거에는 뭐 B가 관련이 없다. B 때문이 아니다. B가 관련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결론이 도출이 된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론을 바탕으로 가설을 다시 수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일반화한 다음 법칙이나 이론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있었다. 자,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 그 천연두 얘기 31페이지 탐구 활동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천연두 뭔지 알죠? 천연두. 이름은 굉장히 예쁜데 천연두 들어봤을 거예요. 이름은 예쁜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이게 뭐 1979년에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소멸됐다, 종료됐다라고 선언이 되긴 했는데 20세기에만 해도 이걸로 3억 명이 죽었대요. 3억 명. 굉장히 위력이 대단한 질병이고요. 이 천연두에 걸리게 되면 일단 이렇게 물집이 잡혀요. 물집이 잡힌 다음에 여기에 고름이 들어찹니다. 고름. 그 다음에 여기 딱지가 지죠. 딱지가 졌다가 떨어지고 나면 특유의 흉터가 생겨요. 이렇게 푹 패인 흉터. 우리가 그걸 이제 곰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곰보, 푹 패인 흉터를 곰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곰보 자국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런 그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 천연두는 사망률 자체도 높고요. 그래서 죽거나 사망하거나 그 곰보가 생기거나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이 천연두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인두법과 우두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두법. 뭘까요? 이 인자와 우자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인두법은 뭐냐면 천연두 걸린 사람의 고름을 강제로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이렇게 혈액에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방의 효과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이 천연두 걸린 사람 고름을 묻혔을 때 멀쩡하던 사람한테 천연두 걸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성이 좀 있다는 거죠.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이 인두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옛날부터 실시가 되어 오던 그런 예방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두법은 그 기록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두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제너입니다. 제너가 그 공로를 많이 인정을 받았죠. 이게 뭐냐면 인두법 자체는 천연두균을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두를 사용해서 조금 더 덜 지독한 그런 질병을 사용해서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제너가 굉장히 뭐라고 하죠? 그 업적을 위대한 업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너가 그 방법을 발견하고요. 그러고 나서 논문을 썼는데 논문에 이 소천연두라는 그 용어를 썼어요. 그게 바로 소의 의미가 이거랍니다. 소가 라틴어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백신이 되는 거죠. 백신의 어원이 이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실험 과정이 우리 탐구 그 활동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의문을 갖게 됐어요. 관찰을 해서. 그 관찰에서 어떤 의문을 갖게 됐냐면 농촌, 시골 여성들이 도시 여성하고 비교를 했을 때 천연두에 걸리는 비율이 더 낮더라. 근데 이런 농촌 여성들은 보통 소 젖을 짠다든지 아니면 그 소를 키운다든지 그런 여성들이더라. 그래서 이 여성들이 왜 더 천연두 걸리는 비율이 낮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걸 발견했냐면 한번 우두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우두를 겪어본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더라. 이런 관찰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두 질병에 한번 걸리면 천연두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우두라는 질병은 뭐냐면 소에게서 나타나는 유사한 질병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망에 이른다든지 그런 게 좀 적어요. 굉장히 그거보다는 좀 약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두가 천연두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가설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되죠. 어떤 탐구를 하면 될까요? 우두에 걸린 것이 천연두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가 가설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가설이었죠. 요게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볼 수 있는 탐구를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두를 실제로 접종을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래봬도 여성이에요. 머리 깁니다. 여성이 우두 걸렸어요. 우두에 걸려서 이 사람의 여기서 이제 고름을 채취를 한 거죠. 그거를 누구한테 이렇게 접종을 했냐면 8살짜리 소년에게 접종을 했어요. 우두 고름을. 그랬더니 이 소년이 약간 알아누웠습니다. 잠깐. 이 우두가 걸린 거죠. 그랬지만 곧 나았어요. 우두는 그렇게 심각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나았어요. 그 다음에 이 소년에게 너무 좀 잔인하다고 볼 수 있는데 뭘 접종했냐면 천연두를 접종한 거예요. 천연두. 첫 번째는 우두를 접종한 다음에 병을 살짝 앓았고요. 그 낳고 난 아이에게 천연두 접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땠더라? 천연두가 발병하지 않더라. 이런 실험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선생님은 약간 아찔한 게 만약에 이게 가설을 설정을 잘못했다면 천연두 접종했을 때 이 소년이 사망할 수도 있었던 그런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실험일 수도 있지만 이 이후에 사람을 워낙 많이 살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실험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발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우두를 접종하면 천연두를 예방할 효과가 있다는 거를 그렇게 우리가 결론으로 도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많은 사람에게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결론들이 나오면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하나의 그 지식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1페이지 탐구활동 내용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천연두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재미있는 사건들이나 뭐 사실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학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몇 페이지인가요? 3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연역적 탐구 과정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해놨는데 빈칸을 굉장히 많이 뚫어놨어요. 딱 2개만 주고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한번 채워봐라 하는 거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자, 관찰하고 나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뭔가 의문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문제 인식이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여기 하나 지우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잠정적인 해답, 가설을 설정해야죠. 가설 설정 하나 또 지우고. 자,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했으면 이걸 어떻게 된다고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설계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탐구 설계가 그 다음 단계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탐구 설계. 설계했으면 수행해야죠. Do it. 탐구 수행.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탐구 결과 나온 자료들을 이렇게 결과를 해석하는 자료 해석 단계가 있고요. 그 자료 해석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정해주는 그런 단계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결론 도출이다. 아이고, 여기 아니고 결론 도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론 도출까지 뭐 남았나요, 지금? 결론을 도출했는데 이게 처음에 설정한 가설과 맞지 않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설을 다시 수정하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가설 수정.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 과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 탐구를 시켜보잖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전체 과정이 있어요. 근데 결론이 가설과 맞지 않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고 배웠죠? 뭘 수정하자? 가설을 수정해야 된다고 분명히 배우는데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뭘 수정하냐면요. 바로 이 탐구 설계를 수정합니다. 탐구 설계를. 내가 그 설계한 실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가설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탐구 설계를 다시 바꿔주면 내가 의도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작은 틀에서 내가 실험을 잘못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실험을 일단 해보고 이걸 반복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가설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가설을 수정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선형적인 관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중간중간 과정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과학의 과정이니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정리를 해봤고요. 요건 다시 회수. 자, 그 다음에 기초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문제. 자, 기초문제 2번은 OX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실험 요인을 변화시킨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한다. 어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바로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요? 왜 틀렸을까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실험 요인을 변화시킨 집단은 대조군이 아니고 무슨 군? 실험군이다. 그래서 요거는 실험군으로 바꾸어줘야 맞는 설명이 된다 하는 거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서로 같게 해주어야 하는 독립변인을 통제변인이라고 한다. 그렇죠. 통제해줘야 되는, 유지해줘야 되는 변인, 통제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O, 맞는 설명이다. 여러분들이 쉽게 찾았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가설 설정은 제기대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을 찾는 단계이다. 볼 것도 없이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동그라미.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인식은 관찰된 사실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단계이다. 이것도 맞죠? 물음표가 뜨는 단계.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종속 변이는 조작 변인에 따라 변하는 변인이다. 자, 이거는 뭐예요? 결과에 해당하는 변인이 종속 변인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OX? 종속 변이는 조작 변인에 따라 변하는 변인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줄 수가 있겠죠. 이게 갑자기 이렇게 탁 나오면요.
지금이야 종속변이 조작변이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고 되는데요. 갑자기 종속변이 확 시험보다 들어오면 이게 같이 지읒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헷갈려요. 이게 휙 하다가 잘못 생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종속이면 뭔가에 이렇게 좌우되는 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조작이면 내가 뭔가 이렇게 처치를 가하는 거구나 하는 그 의미를 꼭 한 번씩 되새겨서 실수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들 볼게요. 자, 이 실험 그림을 많이들 보셨죠? 교과서에서 중학교 때도 나왔을 거고요. 고등학교 때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그림인데요. 바로 실험 제목은 이렇습니다.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속도의 변화. 자, 요런 실험 제목인데요. 사실 실험 제목에는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이 함께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프라든지 이런 거에도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이 항상 같이 숨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파악을 하셔도 변인 찾는 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따른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른을 기준으로. 뒤에는 이렇게 지우고. 자, 여기 빛의 세기가 변화함에 따라서 광합성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예요.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죠? 바로 빛의 세기가 원인이 되겠고 광합성 속도가 그 결과가 됩니다. 우리가 원인에 해당하는 거는 독립변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빛의 세기를 바꿔주죠. 조작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빛의 세기 자체가 조작변인이 되고요. 조작변인. 그 다음에 이 광합성 속도는 그에 따른 결과니까 무슨 변인? 종속변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제목을 앞으로 잘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실험 장치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검정말이 그 광합성 하는 거죠. 근데 광합성 속도를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이 검정말이 광합성 하면 산소 기체가 나오게 되니까 그 기포의 수라든지 시간당 얼마나 기포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속도 측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빛은 바로 광합성의 그 에너지 원이 되는데 이렇게 앞뒤로 당겨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빛의 세기에 따라서 이걸 보겠다고 했는데 빛의 세기를 조절을 할 수 없는 그런 전등의 경우에 이렇게 거리로 이렇게 가까이 가면 굉장히 세지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멀리 가면 약해지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실험 설계에 이용한 겁니다. 다 알고 있죠? 선생님이 그냥 왠지 후레쉬 갖고 와보고 싶어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얇은 수조는 뭐냐면요. 이 전등에서 빛만 나오는 건 아니죠. 만져보면 어떻게 해요? 뜨거!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 온도 변화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수조입니다. 물이 이제 열 에너지를 다 받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통제변인, 조작변인, 종속변인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그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변인이 뭔지는 이미 찾았었죠. 그래서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거는 광합성 속도고 그건 뭘로 측정한다? 기포의 수로 측정한다. 그래서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조작변인에 해당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빛의 색이다. 그럼 빛의 세기는 요거랑 요거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건 여기니까 다 자연스럽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통제 변이는 그 빛의 세기가 뭐 더 세든 약하든 간에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겠죠. 온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되니까 요거는 이 수조를 통해서 일정하게 통제해주는 그런 변인이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보시면요. 굉장히 귀여운 잎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잎이 하나 있고요. 이 잎의 가운데를 은박지로 이렇게 싸뒀어요. 근데 이 실험 주제 자체가 빛의 유무가, 우리 교재에 써있죠. 빛의 유무가, 뭐에 미친? 유무가, 다시 써볼게요. 유무가 어디에 미치는? 그쵸?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 성에 미치는 영향. 이게 실험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원인이에요? 빛의 유무가, 빛이 있고 없고가 여기가 이제 그 조작 변인에 해당하는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 양 자체가, 광합성이 되고 안 되고가 뭐가 되겠어요?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 변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조작 변인, 그 다음에 얘가 종속 변인. 이렇게 해놓고 실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이렇게 실험이 문제로 나오게 되면 한 문장 한 문장,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하루 이상 암실에 둔 식물의 잎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왜 암실에 둬야 될까요? 식물의 잎을. 왜 암실에다가 하루 정도?
왜냐면 이 식물이 이미 광합성을 한 결과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포들에. 그래서 거기에 이미 녹말들이 저장되어 있다면 이게 빛의 유무에 따른 결과인지 이전의 결과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거는 다 소진을 시키기 위해서 하루 정도 암지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 하지 못하게 이렇게 잡아놓고 얘네들이 이전에 만든 것들은 다 쓰게.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식물의 잎 일부를 그림과 같이 은박지로 여기만 쌌답니다. 이 부분만 뭔가 조작을 한 거죠. 처치를 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정 시간 후에 잎을 따서요. 은박지를 벗기고 에탄올에 넣어 탈색시킨 다음, 왜냐하면 요 색깔 변화를 통해서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너무 엽록소 같은 것들이 많아서 색깔 변화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 그 엽록소의 색깔을 탈색시켜서 뺍니다. 그러면 잎이 이제 뭐 하얗게 변하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잎을 묽은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에 넣었습니다. 요 용액은 역할이 뭐예요? 요 역할은 바로 그런 녹말과 만나서 색깔이 변합니다. 녹말을 검출하는 시약이에요. 녹말을 검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용액이다 하는 거. 녹말이 있으면 청藍색으로 변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갈색, 그 용액 자체는 갈색이죠. 그 황갈색.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실험군은 은박지로 싼 부분이다. 어때요? 싼 부분과 안 싼 부분이 있는데 뭔가 처치, 조작을 가한 부분을 우리가 실험군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실험군은 은박지로 싼 부분이 되겠고 싸지 않은 부분 뭐가 되겠어요? 대조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이 실험에서 종속변이는 빛의 유무이다. 자, 뭐였어요? 조작변인이 빛의 유무였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이 실험의 전제 조건은 뭘 전제하고 있나요? 광합성을 하면 녹말이 생성된다.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보기 위해서 녹말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으로 검출을 해서 한번 보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제가 깔려있는 실험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고 기억 디귿이 있는 거는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내신 기초 이렇게 다졌으니까 우리가 실력 향상 문제 풀어봐야겠죠. 자, 뭔가 그래프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실험 제목 자체에도 종속변인, 조작변인 숨어 있지만 이런 그래프에도 그런 것들이 숨어 있다고 했잖아요.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X축은 조작변인에 해당합니다. X축에 나타나는 이 값이 조작변인이에요. 그래서 이 혈당량이라는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게 원인이 되어서 그의 결과로 요 글루카곤 농도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그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Y축은 뭐가 되겠어요? Y축은 자연히 종속 변인의 의미를 담고 있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앞으로도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X축은 조작변인, Y축은 종속변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혈당량이 뭐예요? 혈당량.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한 1강 정도에서 혈액 속에 당분의 양이죠. 포도당의 양을 혈당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너무 낮으면 저혈당 상태이면 이렇게 쇼크에 빠질 수 있고요. 너무 고혈당 상태가 유지가 되면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혈액 속에 포도당의 양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갖다 버려요? 이렇게 소변으로 다 버려요? 우리의 소중한 포도당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형태로 변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 형태가 바로 글리코젠이에요. 글리코젠. 우리 예전에 배웠어요. 탄수화물 중에서 이건 단당류고 이건 다당류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얽힌 상태가 글리코젠이에요. 물질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얘를 막 엮어서 글리코젠으로 만들어 놓으면 포도당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포도당이 너무 적어졌어요. 그러면 이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다시 포도당의 그 양을 늘리게 되는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포도당이 너무 많을 때 글리코젠으로 저장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이름이 인슐린이고 그 다음에 포도당이 너무 적어졌을 때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이렇게 혈당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입니다. 자, 그래서 혈당량에 따라서 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그런 그래프예요. 자, 여기 봅시다.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요. 기억, 조작변이는 글루카곤의 농도이다. OX? 아니죠. 종속변이죠. 종속변이. 조작변이는 혈당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혈당량이 120
120 미만일 때는 혈당량이 증가할수록 글루카곤의 농도가 감소한다. 자, 120보다 낮은 수치에서는 혈당량이 점점 증가할수록 글루카곤 농도 어떻게 돼요? 점차 감소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죠.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 볼게요. 글루카곤의 농도가 감소하면 혈당량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자, 봐요. 글루카곤 농도가 감소할 때 혈당량의 농도가 높아.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일단 X축의 변화에 따라서 Y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무조건 읽어줘야 되고요. Y축의 변화에 따라서 X축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예 그런 해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X축의 변화에 따른 Y축의 변화를 읽어줘야 된다. 그래서 디귿 이렇게 읽으면 절대 안 된다. 주의 구간.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몇 번인가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프레쉬가 자꾸 거슬리네요. 자, 이거를 선생님 밑에 내려놓고 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요. 여기도 뭔가 실험이 나와 있는데요. 영수가 수행했대요. 우리 영수 실험했네요. 영수가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인데 가설 이렇게 키위즙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했고요. 그를 증명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탐구를 설계했죠. 그래서 표와 같이 실험을 구성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아미노산 검출 반응을 실시했대요. 왜 아미노산을 검출해요? 아미노산이 뭔데요? 얘가 모이면 단백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들이 많이 엮여서 단백질이 되니까 단백질을 분해하면 이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단백질 분해하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면 아미노산이 검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시험관 A에는 키위즙과 달걀 흰자를 뒀습니다. 달걀 흰자는 무슨 역할을 해요? 단백질을 제공한 거죠. 단백질. 그리고 온도는 27도씨에서 방치를 했어요. 시험관 B에는 뭐 넣었는지 안 나오네요. 요거를 같이 맞춰줘라 하는 게 우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가장 쉬운 거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 얘는 뭐 50도인가? 아니겠죠. 여기서 온도는 무슨 변인이 돼야 돼요? 바로 통제해줘야 되는 변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에만 관심 있어요? 키위즙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온도는 맞춰줘야 되는 통제 변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7도씨로 맞춰줘야 되겠고 가에는 뭘 넣어줘야 될까요? 일단 달걀 흰자는 넣어줘야 되겠죠. 단백질이 분해됐는지 안 됐는지 보려면 달걀 흰자는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의 조작 변인이 키위즙의 유무기 때문에 키위즙이 있는 거 하나, 없는 거 하나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넣기보다는 그런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증류수를 같은 양 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증류수와 달걀 흰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는 게 바로 5번이 되겠죠. 증류수 달걀 흰자 27도씨.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가 있지만 전체 이 내용을 보고 가설의 빈칸을 뚫어가지고 여기 들어갈 가설로 적절한 거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전체 실험 내용을 보고 가설을 여러분들이 써볼 수도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요게 2번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 뭔가 글씨가 잔뜩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 겁먹지 말아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시면 철수가 우유가 상한 것을 우연히 발견했대요. 철수가 아까 영수였는데 자, 그 다음에 상한 우유에서는 세균 A가 많이 관찰이 됐답니다. 그래서 철수는 이 세균 A가 우유를 상하게 하는데 이 세균 A가 관여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탐구를 수행을 했대요. 자, 보면 근데 순서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무작위로 순서 없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죠. 이걸 막 섞어놓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봐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세균 A는 우유를 상하게 한다. 이게 어느 단계일까? 그런데 일단 나에서 세균 A가 우유를 상하게 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건 무슨 단계예요? 바로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거는 가설 설정이네.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다를 볼게요. 세균 A를 넣은 우유는 상하였고 세균 A가 많이 관찰되었으나 세균 A를 넣지 않은 우유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건 뭐예요? 실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 분석, 자료 해석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라의 경우를 보면요. 완전히 멸균한 우유가 등병 2개를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병에만 상한 우유에서 분리한 세균 A를 넣고 2병 모두 적당한 온도를 유지했다. 이거는 뭐예요? 뭐 하는 단계? 탐구를 설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탐구 설계 및 수행이죠. 탐구 설계와 수행 단계다.
그러면 여기서 얘는 뭘까요? 그래서 요 다의 자료 해석 결과를 가지고 세균 A는 우유를 상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가설이 맞구나 하고 이렇게 언급해주는 단계, 결론 도출입니다. 결론 도출 단계구나.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얘가 제일 먼저고 1번, 그 다음이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이죠. 그래서 기억 보기 보시면 나, 라, 다, 가 맞죠? 그래서 기억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실험군은 세균 A를 넣은 우유이고 대조균은 세균 A를 넣지 않은 우유이다. 세균 A가 우유에 상하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넣은 것이 실험군, 넣지 않은 것이 대조군.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 볼게요. 우유를 완전히 멸균하는 것과 두 병 모두 완전히 멸균하는 것과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조작 변이에 해당하나요? 조작 변이는 조작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을 때 얘네들을 좀 다르게 해주는 게 조작 변이인데 여기서는 이걸 다 맞춰줬잖아요. 그렇죠? 두 병 모두 같은 온도를 해줬으니까 이건 무슨 변이? 조작 변이 아니고 통제 변이입니다. 그래서 이 통제 변인을 잘 맞춰주는 변인 통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남들이 인정을 해준다. X. 그래서 기억, 니은만 답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의 답은 3번이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자, 4번 문제. 가나다라의 과정인데요. 여기도 문제를 읽어보시면 세균 A가 폐렴을 일으킨대요. 세균 A가 생쥐에게 폐렴을 일으키는가? 폐렴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탐구 과정을 역시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랍니다. 순서 없이. 그런데 이거를 쭉 읽어보면 그냥 우리가 국어의 느낌을 잘 살려보면 우리가 우리말의 그 순서를 잘 살려보면 이 생물학적인 내용을 몰라도 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가와 같은 경우는 세균 A가 접종된 생쥐에서 세균 A를 접종한 생쥐에서 폐렴 증상이 확인되었다. 자, 나번 보면 폐렴에 걸린 생쥐에서 세균 A를 분리해 배양한다. 분리해 배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가 나오냐면 건강한 생쥐를 두 집단으로 나눠요. 그래서 한 집단에만 배양한 세균 A를 접종했어요. 그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했대요. 일단 뭘 알 수 있냐면 나에서 분리해서 배양했죠. 그 다음에 다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 정도는 그냥 읽어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리한 거를 여기서 사용한다. 자, 라번, 폐렴 증상이 나타난 생쥐에서 세균 A의 존재를 확인한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쥐가 있어요. 쥐. 자, 쥐가 폐렴 증상을 나타내는데 세균 A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실험을 설계를 하겠어요? 일단 쥐를 준비합니다. 어떤지? 건강한 쥐를 준비를 해서 여기다가 폐렴균이 아니죠. 세균 A를 넣어주는 거죠. 건강한 쥐를 준비해서 세균 A를 넣어줘요. 그 다음에 뭘 확인해요? 얘가 진짜 폐렴 걸리나? 폐렴 여부 걸리나 확인해요. 그 다음에 이 폐렴에 걸린 쥐에서 진짜 다시 세균 A가 검출이 되는가? A가 다시 나오는가? 이런 과정을 통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세균 A 자체가 그냥 그 정제돼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앞 단계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세균 A를 얻어내는 단계가 되겠죠. 그게 바로 요 나죠, 나. 자, 폐렴에 걸린 생쥐에서 세균 A를 분리해서 배양했어요. 이게 나의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접종하는 거죠. 어디예요? 여기 다 건강한 생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한 쥐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여기에만 이 세균 A를 접종하고 다른 쥐에는 접종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실험군이고 누가 대조군입니까? 이거를 접종한 집단이 바로 얘가 실험군이 되겠고 접종하지 않은 집단이 대조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이 동일한 조건에 통제 변인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예를 들면 쥐의 크기라든지
쥐의 건강 상태라든지 애들이 먹이라든지 서식 환경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밥도 안 주고 막 한 케이지에 막 100마리 200마리씩 넣어서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폐렴이 진짜로 얘네들이 걸리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가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에서 이렇게 여기 접종하는 건 다였고, 자 폐렴 여부 확인한 다음에 그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생쥐에서 세균 A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여기 라가 되겠죠. 그래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얘는 너무 찌부러졌는데 다 과정. 자, 나, 다, 가, 라 이런 순서로 이 탐구가 진행된다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춰볼 수가 있겠죠. 답은 4번이 이 나다가라, 나다가라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뭐 당연히 A를 주사했더니 걸렸어. 그럼 거기서 나오겠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실험의 과정입니다. 바로 코흐의 실험인데요. 코흐의 실험.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어떤 질병이 있어요.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죠. 질병의 원인이 뭘까? 뭔가 어떤 병원체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의심이 들 때 실제로 그 병원체가 이 질병을 낳게 하는지, 이 질병이 걸리게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인 병원체를 규명을 위한 실험이다. 그래서 이거는 3단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멀쩡한 애한테 그 세균을 넣어요. 그 병원체를, 의심되는 병원체를 넣어요. 그 다음에 얘를 키웠더니 병이 발병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생물체에서, 병에 걸린 생물체에서 다시 그 병원체가 이렇게 그 검출이 돼야 됩니다. 그 병원체를 다시 얻을 수 있어야 아 진짜 얘가 이 병을 일으킨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의 실험이다. 유명한 실험이니까 이렇게 과정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4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약간 이제 난이도가 좀 상승한 게 보이죠? 하나하나 찬찬히 짚어볼게요. 자, 5번에는 설문 있나요? 아,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한 과정이다. 페니실린. 굉장히 요 항생제도 많은 사람을 살렸었죠. 그 전쟁이 일어나는 와중에서 그 많은 사람을 살린 그런 약물인데요. 페니실린이 사실은 굉장히 우연하게 발견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자, 일단 관찰 및 문제 인식 단계예요. 세균을 배양하고 있었어요. 세균을 막 배양하면 여러분들 키워봤는지 모르겠는데 세균을 이런 배지에다가 배양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작은 거 하나 여기 탁 해가지고 세균 점을 찍어요. 그러면 나중에 조금 지나면 이 전체가 세균으로 덮입니다. 굉장히 번식을 잘하죠. 굉장히 그 수가 금방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세균을 보통 이렇게 펴가지고 도말한다 그러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배양을 하게 되는데 우연히 푸른 곰팡이가 자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배지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균이 자라야 되는데 워낙 증식을 잘하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서 푸른 곰팡이 선생님이 상징성을 위해서 푸른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푸른 곰팡이가 여기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주변에서 세균이 안 자라는 거죠. 이렇게 말끔하게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이 주변에만 이렇게 멀쩡하게 배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여기 세균이 덮여있지 않고 이런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왜 여기 얘가 냄새가 나나? 푸른 곰팡이가 뭔가 얘가 사교성이 없고 막 이렇게 같이 안 노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가설을 뭔가를 세워본 거죠. 여기 무슨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약간 궁금하죠? 그래서 가설을 세웠고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런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푸른 곰팡이를 액체 속에서 배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푸른 곰팡이가 들어있는 배양액이 세균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답니다. 느낌이 좀 오잖아요. 가설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일단 지나가 볼게요. 그랬더니 결과가 배양액이 세균의 증식을 멈추게 했대요. 배양액을 여기다 이렇게 접종을 하니까 세균의 증식이 멈췄답니다. 자, 그래서 결론.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멈추게 하는 물질을 만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 강의 시작하면서 앞부분에서 어떤 팁을 줬었나요? 가설과
결론 도출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가설, 결론, 어떤 관계 있다고? 이게 뭔가 뭐뭐일 것이다의 형태로 보통 이렇게 서술이 된다면, 이 결론이라는 것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정해주는 그런 형태로 서술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 가설이 그 유추가 되고, 가설을 보면 결론을 우리가 조금 그 가늠해 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이 나왔죠. 그럼 우리가 가설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멈추게 하는 물질을 만든다. 그러면 가설은 푸른 곰팡이는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멈추게 하는 증식을 멈추게 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다. 멈추게 할 것이다. 또는 그런 물질을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설을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진술이 우리 어디 몇 번에 있나요? 바로 5번에 푸른 곰팡이는 세균 증식을 멈추게 하는 그런 물질을 만든다. 그렇게 우리가 가설을 세웠구나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운이 따른다면 이런 행운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인류 복지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단계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로는 마지막 문제죠. 실력 향상 문제입니다. 실력 향상 문제 6번.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발문을 좀 소개를 할게요. 밥을 여러분들 식혜 좋아해요? 식혜. 선생님은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달아서. 자, 밥을 엿기름하고 섞어가지고 따뜻한 데다 두면은 뭐가 돼요? 바로 식혜가 되죠. 식혜. 근데 우리가 밥을 그냥 입속에다가 방금 딱 넣었어요. 그러면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은 있지. 따끈따끈하면. 근데 이제 달진 않아요. 방금 이렇게 입에 밥을 넣었을 때. 그런데 식혜는 어때요? 식혜는 굉장히 달죠. 달아요. 그러니까 밥이라는 물질이 식혜가 될 때는 뭔가 단맛이 나도록 성질이 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 뭐가 있냐면 밥에는 뭐가 들어있냐? 녹말이라는 형태로 탄수화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분해가 돼서 식혜에서는 엿당의 형태로 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단맛을 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녹말을 엿당으로 누가 분해하나요? 가만히 놔두면 분해가 되나요? 우리가 그냥 밥을 뭐 며칠 동안 놔두면 식혜가 저절로 되나요? 그건 아니죠. 썩죠 그냥. 이렇게 미생물이 이렇게 있으면. 자, 바로 이 엿기름이 그런 역할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엿기름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이렇게 뭐 기름 종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싹이 튼 발아한 보리를 이렇게 말린 게 엿기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분말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이렇게 고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절대 액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엿기름. 그래서 발아한 보리를 말린 것. 여기에 효소가 들어 있어요. 녹말을 엿당으로 이렇게 분해하는 그런 효소가 엿기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뭘 알아보고 싶은 거냐면 엿기름이 요거를 잘 분해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겠어. 그런데 이 엿기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물질이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준비를 했냐면 엿기름도 물론 준비를 했지만 발화 중인 밀을 이렇게 가루로 만든 거. 그거를 이제 용액으로 이렇게 한 것이 여기 또 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침도 들어 있습니다. 침. 뭐예요? 밥에다 침 뱉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을 준비해서 엿기름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뭐 여기 이렇게 표만 나와 있고 전체 과정은 안 나와 있지만 일단 그 전체 밥은 똑같은 양을 이렇게 줬습니다. 밥은 똑같은 양을 줬고 그 다음에 엿기름 용액도 5ml 발화 중인 밀을 이렇게 그 물에 탄 용액도 5ml 그다음에 침 희석액도 5ml 해서 몇 도씨에 놔뒀냐면요 55도씨에서 방치를 했다고 여기 우리 그 교재에 써있죠. 얼마 동안? 1시간 동안. 그러니까 A, B, C 모두 55도씨에서 1시간 정도 같이 이제 놔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실험 결과가 이렇게 됐답니다. 시험관 A, B, C가 엿당이 얼만큼 생겼는가. 이 A를 100으로 잡으면 B는 그것의 한 70 정도. 그 다음에 C는 그것의 한 30 정도. 그러니까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엿당을 분해하는 그런 성질이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엿기름이 제일 효과가 좋더라.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보기는 뭐냐면 시험관 A는 시험관 C는 대조군이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실험에서 대조군을 찾아보려면 어떻게, 뭔가 세 개 다 밥에다가 뭔가를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 대조군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실험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엿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엿기름이 뭔가 분해하는 정도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관 C가 아니고 시험관 뭐가? A가 대조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 보기 볼게요. 니은 보기 보시면 밥 속의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엿기름과 그다음에 침이 작용하는 최적 온도, 침이 작용하는 최적 온도가 같다. 온도가 같다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실험 있나요? 이런 실험 내용이 있나요? 온도를 달리해서 어떤 온도에서 엿기름 침의 활성이 더 좋은지 이런 실험은 없잖아요. 같은 조건에서만, 같은 온도 조건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지도 않았어요, 실험에서.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디귿 보시면 디귿은 뭘 묻고 있냐? 발화 중인 밀에는 발화 중인 밀에는 엿당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엿기름의 성분과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자, 어떤가요? 요 70 정도라도 그 엿기름이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아, 저거 분해하는 그런 물질이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리 좋잖아요. 기억니은 아니니까 디귿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디귿만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위해서 기출문제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기출문제. 어머, 여기 있었네요. 저런. 자, 기출문제. 2015학년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3에게서 나오는 그런 출제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조금 좀 긴 실험 내용으로 해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 봤을 때 전체적인 내용만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식물에서 세균 X와 Y가 냉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이렇게 뭔가 온도가 낮아졌을 때 해를 입는 걸 냉해라고 하죠. 자, 요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대요. 근데 요거 딱 제목만 봐도 세균 X와 Y가 냉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럼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겠어요? 그렇죠? 세균 X와 Y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의 존재 자체가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게 여기 냉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니까 요거가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고 얘가 아무래도 조작 변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종속 변인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을 한번 보면 마이너스 4도씨인 환경에서 굉장히 추운 환경이죠. 식물의 잎에 세균 X와 Y의 처리 조건을 다르게 해서 냉해 발생 여부를 조사를 했대요. 자, 여기 보면 세균은 처리, 여기는 세균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균을 넣지 않았고 여기는 X만, 여기는 Y만, 그리고 이거는 X와 Y를 둘 다 동시에 감염을 시킨 그런 실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냉해 발생 여부를 봤더니 얘는 발생을 안 했어요. 얘는 발생했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발생을 안 했답니다. 그리고 X와 Y를 동시에 감염시켰을 때 이거는 발생을 안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서 도대체 대조군은 무엇인가? 대조군. 뭐죠? 바로 아무것도 감염시키지 않은 요 실험이 바로 대조군이고요. 나머지 요거 세 개는 전부 실험군이 되겠죠. 조건이 다른 실험군들. 그래서 이렇게 실험군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X와 Y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보기에서 물어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이 실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거, 그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기출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 우리 1단원 내용은 전체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남은 건 뭘까요? 단원 마무리 문제예요. 단원 마무리 문제. 그런데 선생님이 이 1단원 내용 처음 시작할 때 전체 이런 구조도, 개념도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갔던 거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책에 보면요. 뒤에 축축축 넘겨서 40쪽, 41쪽, 42쪽에 우리 한 단원의 내용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만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꼼꼼히 읽어보시고 개념도도 여러분들이 안 보고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정도로 한 다음에 단원 마무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강의 들어오기 전에 먼저 풀고 들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얼마나 맞았고 본인이 그 목표한 것을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 소감 후기에 올려주시면 선생님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 먼저 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